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왜 반짝일까요? 별이 반짝거린다는 것은 별의 밝기가 계속 변한다는 것인데 정말 그럴까요? 별빛이 통과하는 지구 대기층의 온도와 밀도는 수시로 변하므로 별빛의 진행 방향도 수시로 바뀌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별빛의 양에 차이가 생겨 깜빡거려 보입니다. 별이 지평선에 가까워서 별빛이 통과하는 대기층이 길어지는 새벽이나 초저녁에는 더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 이유죠. 대부분의 별은 밝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태양처럼 항상 일정한 밝기를 유지하고 있죠. 물론 밝기가 변하는 별들도 있으며 이들은 변광성이라고 합니다. 변광성에는 맥동변광성, 폭발변광성, 식변광성 등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별의 표면 온도와 밝기 관계를 나타낸 도표를 HR도라고 하는데 표면 온도와 밝기가 없는 별은 없으므로 별의 탄생과 죽음의 과정은 모두 이 도표 안에 표시됩니다.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HR도에 표시된 특정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별은 팽창과 수축을 하게 되어 밝기가 변하며 이를 맥동변광성이라고 합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 수많은 별들에 묻혔던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다고나 할까요? 이들 중 주기적으로 밝기 변화를 보이는 세페이드 변광성은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데 이용됩니다. 지구의 자전축 방향에 위치해 별들의 일주운동에 중심 역할을 하는 북극성, 길을 잃은 여행자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고마운 이별도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세페이드 변광성입니다. 폭발 변광성은 별의 폭발 현상으로 밝기가 변하는 별입니다. 태양의 폭발 현상을 상상하면 되는데 이처럼 작은 폭발이 아니라 별 전체의 밝기가 변할 정도로 큰 폭발이 일어나는 별입니다. 폭발 변광성의 또 다른 종류로는 폭발에 사라져버리며 생을 마감하는 초진성이 있습니다. 별은 중심에 철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하고 별 전체가 폭발하게 됩니다. 초진성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2개의 별이 쌍성계를 이룰 때 한쪽 별의 물질이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다 온도가 높아지면 핵반응이 일어나며 폭발하는 신성도 있습니다. 케플러에 의해 1604년에 발견되어 케플러 초진성이라고 불리는 별의 잔해입니다. 이런 신성들은 육안으로도 관측이 되기에 여러 나라의 관측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604년 천창성 부근에 객성이 나타났다는 선조실록 기록이 있습니다. 손님별을 뜻하는 객성은 하늘에서 갑자기 밝아진 천체를 일컫는데 이 기록은 케플러의 발견보다 4일이나 앞선 관측 기록입니다. 식변광성은 2개의 별이 서로 돌고 있는 쌍성계에서 나타나며 한 별이 다른 별을 가리면서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게 됩니다. 이 별들은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멀어 하나의 별로 보이지만 주기적인 밝기 변화로 쌍성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경위성도 2개의 별이 공통 질량 중심을 돌고 있는 쌍성계로 주기적인 밝기 변화를 보이는 식변광성입니다.
시차는 한 물체를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두 관측자가 관측했을 때 고정된 먼 배경에 대한 겉보기 위치의 차이이며 두 관측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도의 2분의 1로 측정됩니다. 지구에서 어떤 천체를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하게 되면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시차가 발생하는데 이 시차의 절반을 연주시차라고 하며 태양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d, 연주시차를 세타라고 하면 d는 세타분의 1 관계가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d는 파섹으로 1파섹은 3.26광년이고 세타는 1도의 3600분의 1인 초입니다. 연주시차가 작을수록 지구로부터 별까지의 거리는 멀게 되며 1년 동안 대상별의 배경이 되는 별이 그리는 타원의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1838년 독일의 프리드리 베셀은 100조짜리 61번 별의 시차를 최초로 측정하여 발표하였는데 0.3136초의 시차를 측정하여 거리가 10.6 광년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정밀한 측정값인 11.3 광년과 매우 근접한 값입니다. 그러나 지구로부터 4.3 광년 떨어져 있어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시차가 1초도 안 되는 0.76초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서 1900년까지 겨우 61개 별들의 시차만이 측정되었습니다. 별까지의 정확한 거리 측정은 별의 밝기, 크기 등 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는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지구 대기층의 간섭 현상 때문에 작은 각도인 시차의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 정밀한 시차 측정을 위해서는 지구 대기권의 간섭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차 측정을 위한 우주망원경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논의된 끝에 1989년 유럽우주국은 인류 최초로 삼각법을 이용하여 달과 태양까지의 거리를 잰 그리스의 히파르코스를 기려서 명명된 히파르코스 위성을 발사합니다. 1000분의 1초의 각을 잴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진 히파르코스 위성은 최대 1600광년 떨어진 별까지의 시차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4년 동안 총 11만 8천 개의 별을 관측하여 카탈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히파르코스 위성의 성공적인 관측에 고무된 유럽우주국은 더 많은 별들까지의 거리를 알아내기 위해 더 정밀한 위성의 발사를 계획하고 오랜 제작 기간을 거쳐 2013년 가이아 위성을 발사합니다. 가이아 위성은 지구 주위를 도는 히파크로스 위성과 달리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평형을 이루면서 태양 반대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150만 km 떨어진 L2 포인트에 위치하였으며 10만 분의 1초의 정확도로 시차를 측정할 수 있고 지구에서 만광년 떨어진 10억 개 이상 별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영상은 가이아 위성에서 보이는 별들의 움직임으로 별이 그리는 타원이 작을수록 멀리 있는 별이며 타원의 긴 지름은 시차의 2배가 됩니다. 가이아 위성의 10억 화소를 가진 2대의 카메라는 동시에 각기 다른 영역을 관측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시간당 200만 개의 별들을 관측하여 별들까지의 거리와 크기뿐만 아니라 표면 온도와 화학 조성, 고유 운동 등의 여러 물리량들을 포함한 우리 은하의 3차원 지도를 작성하였습니다. 가이아의 정밀한 3차원 전천 데이터는 별들까지의 거리를 넘어 우리 은하계의 생성 역사와 진화, 기원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거리 지수식에서 별의 절대 등급만 알면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내는 여러 방법들이 고안되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은 진화 과정에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로 밝기 변화의 주기와 절대 등급 사이에 일정한 비례 관계가 있어서 주기만 알면 절대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 광도 관계라고 불리는 이 관계는 1912년 하버드 대학 천문대에서 별 사진을 판독하는 알바를 하던 헨리에타 레빗이 마젤란 성운 내 세페이드 변광성들의 밝기 변화를 분석하다가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1923년 에드윈 허블은 우리 은하 내의 성운으로만 알려졌던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밖의 다른 은하임을 밝힘으로써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는 그때까지의 상식과는 다르게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허블이 1923년 윌슨산 천문대의 100인치 망원경으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촬영한 사진으로 우측 상단의 점으로 표시된 별이 세페이드 변광성임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가 90만 광년 이상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사진에는 처음에 신성인 N으로 표기하였다가 후에 변광성 VAR로 표기를 바꾼 것도 보이네요. 뚜렷한 주기광도 관계를 보이는 별들로 천여자리 W형 별들도 있는데 이 별들은 같은 주기의 기존 세페이드 변광성들보다 1.5등급 어둡지만 비슷한 주기광도 관계를 보여 기존 세페이드 변광성을 1형, 천여자리 W형 별을 2형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레이형 초신성은 쌍성결을 이루는 백석외성에 동반성의 물질들이 쌓이다가 찬드라세카 한계에 도달하면 폭발하는 경우인데 이때 폭발하는 별의 질량이 일정하므로 최고 밝기도 일정해서 관측되는 겉보기 등급과 비교하여 이 별이 발견되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1930년 19세의 인도계 미국 천체 물리학자인 찬드라세카에 의해 유도된 찬드라세카 한계는 백색외성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질량으로 태양 질량의 1.44배입니다. 1998년 미국의 솔 펄머토를 비롯한 연구진은 최고 밝기가 일정한 멀리 떨어진 은하들의 1A형 초신성을 관측하다가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연구진은 이협적으로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27년 조르주 르메르트와 1929년 에드윈 허블은 독립적으로 은하들이 거리에 비례해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는 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빅뱅 이론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은하의 후퇴 속도가 허블 상수와 은하까지의 거리의 곱이라는 허블 르메르트 법칙에서 은하의 후퇴 속도만 알면 은하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며 수십억 광년 이상 떨어진 은하들의 거리 측정에 사용됩니다. 은하의 후퇴 속도는 은하를 분광기로 관측하여 나타나는 적색 편의로부터 알 수 있는데 적색 편의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물체가 내는 빛의 파장이 길어져 붉은색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태양의 나이는 46억 년이나 되었지만 138억 년이란 우주의 나이를 감안하면 뒤늦게 태어난 신세대 별에 속합니다. 태양 질량의 73%는 수소, 25%는 헬륨, 그리고 그 밖의 원소들이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태양에 있는 원소의 종류는 60여 가지인데 이 원소들은 우주 탄생 초기에는 없던 원소들이었습니다.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들은 수소와 헬륨 그리고 약간의 리튬이 전부였습니다. 이 수소와 헬륨을 재료로 별이 만들어지고 별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현재 우주에 있는 90여 가지의 원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주 초기에는 없던 수십 가지의 원소들이 있는 태양은 3세대 별로 추측됩니다. 적어도 이전 2세대에 걸친 별들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을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별이란 뜻이죠.
별의 진화는 주로 별의 질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짧고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수명이 깁니다. 별의 일생은 간단히 말해서 굵고 짧게, 가늘고 길게입니다. 질량이 큰 별들의 수명은 수백만 년에 불과한 반면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질량이 태양의 10%에 불과한 적색외성으로 수백억 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이 큰 별들은 중심에 철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원이던 핵융합이 멈추게 되면 초신성으로 폭발하여 물질들을 우주공간으로 분출합니다. 중심에 남은 물질들은 수축되어 질량에 따라 중성자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됩니다. 태양 질량의 별들은 크기가 수십 배 이상 커지는 거성의 과정을 거치며 외곽의 물질들을 행성상 성운의 영토로 방출하고 중심 부분은 백색외성이 되어 비교적 조용히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별들의 진화 과정에서 우주공간으로 방출된 물질들은 성운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성운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들을 합성한 영상으로 지름이 33광년이나 되는 거대한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오리온 대성운은 내부의 별들로 인해 빛을 내는 발광성운입니다. 성운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가스이며 소량의 먼지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운들의 온도는 극히 낮아서 섭씨 영하 260도 정도가 되고 밀도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진공에 가깝습니다. 이런 성운들에서 사진 아래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독수리 성운이라고 불리는 M16 성운입니다. 이 성운 중심부의 기둥 모양으로 생긴 부분에서 활발하게 별이 탄생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어 창조의 기둥이라고도 불립니다.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별은 일생을 마치며 다시 성운으로 돌아가 새로운 별로 재활용되는 순환이 계속됩니다. 우주의 규칙이죠. 별에서 만들어진 원소들로 이루어진 인간도 이 순환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생을 마치게 되면 이 원소들은 다른 생물이나 우주의 일부가 되겠지요. 원소들로 이루어진 우주 만물은 그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잠시 우주에서 빌린 몸으로 살다 다시 우주로 돌려줘야 하는 인간에게 우주가 얘기합니다. 아니 온 듯 다녀가소서. 우주 속에 숨어있던 새로운 별이 국내 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새 별의 발견은 우리 천문학계가 일군 72년 만의 쾌거로 국제 공인을 받으면 세계 천문학계에서 우리 학자의 별로 영원히 기록됩니다. 공항진 기자입니다. 드넓은 우주 공간에 떠있는 수많은 별. 이 가운데 새 별 찾기는 천문학자들의 영원한 꿈입니다. 경희대 천문대에 있는 76cm 반사 망원경을 통해 북극성 주변에 자리 잡은 기린 자리에서 서로의 빛을 가리면서 맞물려 돌아가는 쌍둥이 별을 확인한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변광성이 국내 천문학자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한국천문학회에 제출한 논문에서 별자리 가운데 기린자리 부근에서 밝기가 15등급에서 15.5등급으로 변하는 변광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과학과 20학번 안예선입니다. 올해 2021년에 19학번 이수민 선배의 뒤를 이어서 우주과학과 동아리인 코알라의 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코알라는 우주과학과 학술 동아리로 경희대학교 천문대에 있는 30인치 망원경을 이용해 주로 관측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또한 천문학 관련 스터디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 주망원경을 이용해서 변광성을 관측하러 선배와 그리고 옆에 있는 제 동기와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20학번 코알라 부원 김승현입니다. 제가 코알라 활동을 하면서 느낀 코알라의 좋은 점은 첫 번째로는 주로 전문 연구에 이용되기 때문에 일반 학부생이 접근이 어려운 주망원경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직접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관측하고 연구해 보면서 학부 수업과는 또 다른 천문학적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주과학과 19학번 이수민입니다. 2020년 코알라장을 맡았고요. 지금 관측을 가장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돔을 개방한 다음에 해가 질 무렵에 플랫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이것은 플랫 사진의 예시인데요. 플랫 사진이란 별 사진을 찍었을 때 별 사진의 그 배경에 밝기가 같이 더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카메라 부분마다 밝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플랫 프레임을 찍을 때는 그 천체 사진을 촬영할 때 사용하는 필터 UV-VRI에 대해서 찍어 주어야 됩니다. 그 필터별로 이제 받아들인 색깔이 다른 건데요. 이 모두를 다 찍어서 나중에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할 때는 보통 4초 이상의 사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너무 짧은 플랫 프레임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보통 여기서 수치값이 2만에서 3만 정도가 나온 사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해가 진 직후에 촬영하기 때문에 하늘이 빠르게 어두워져서 그 촬영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4초보다 더 긴 시간을 줘서 그 2만에서 3만 정도 안에 그 사진의 값들이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지금 스타 싱크로나이제이션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카스트로라는 밝은 별을 그 화면 가운데에 두었는데요. 망원경한테 이제 네가 카스트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망원경한테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작업입니다. 어떤 관측하든 간에 꼭 해야 될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타 싱크로나이제이션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오늘 관측할 대상의 PQAND를 방향으로 망원경을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치4에다가 그 관측할 대상의 이름이나 위치를 입력한 다음에 파인드를 누르면 이렇게 관측할 대상이 위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슬로우 버튼을 누르면 망원경이 그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의 위치가 여기 있고 망원경 위치가 노란색으로 표시돼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망원경에 초점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인데 지금 초점이 안 맞아서 도넛 모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경의 위치를 정밀하게 조정해서 이것들이 점처럼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아까 전에 관측하던 변광성 대상이 구름이 껴서 그 대상을 다른 변광성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별은 그 경희대학교 교수님이 발견하셔서 경희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별인데 HVCAM이라고 합니다. 변광성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별인데 이 HVCAM, 그러니까 경희성이라는 별은 28시간 주기로 밝기가 변합니다.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이 장면은 지금 촬영을 하면서 그 망원경 자체가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자동 추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흔들리면 이 별의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이 프로그램이 망원경을 올바른 위치로 돌려놓게 만든 장치입니다. 천체 사진을 보정할 때 필요한 플랫 프레임 이외에 또 필요한 것은 다크 프레임입니다. 다크 프레임이라는 것은 그 천체 사진의 카메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암전류에 의한 노이즈를 빼주기 위해서 찍습니다. 암전류라는 것은 그 카메라 자체에서 열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로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카메라 이미지 안에서 쌓이게 돼서 그 이미지를 고르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출 시간만큼 촬영한 노출 시간만큼 그 뚜껑을 닫은 채로 사진을 촬영해서 그 암 전류에 의한 노이즈를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천체 사진에서 다크 사진을 그대로 빼게 됩니다. 관측할 때는 그 관측 일지를 적어야 합니다. 관측 일지에는 오늘의 날씨, 오늘의 습도, 그리고 오늘 시상, 그리고 오늘 별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관측자, 그리고 어떤 장비를 사용했는지, 어떤 대상을 관측했는지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작업들은 천문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촬영할 때 어떤 사진을 촬영했는지 전부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사진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진을 사용해서 연구를 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 둘, 셋. 저희 천문대 화이팅! 화이팅! 코알라는 경희대학교에 있는 유일한 학술 동아리로 안녕하세요. 저는 코알라 신입부원 우주과학과 20학과 신입부원 아닌데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교수 박수종입니다. 제 전공은 천문 관측기기입니다. 천문학 관측에 사용되는 관측 장비를 개발하고 또 그 개발한 장비를 사용해서 관측을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참여하는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5m 초대형 망원경을 만드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이 망원경에 그 여러 개의 관측 장비가 장착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GMAX라고 하는 분광기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요 밑에 붙지만 이 GMAX의 크기는 사람보다 훨씬 크고 거의 집만큼 큰 분광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분광기는 여러 개의 하드웨어 부분으로, 여러 개의 장치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기능이 있고, 지금 보시는 거는 관측에 필요한 슬릿을 여러 개 장착을 해서 슬릿이 필요한 위치에 갈 수 있도록 붙이는 부분이 되겠고,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분광 격자 분광기의 각도를 조절하는 모터를 제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컨트롤을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하는데, 저희는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그린스는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가 공동으로 제작한 적외선 분광기입니다. 이 적외선 분광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대를 관측하는 건데, 보시다시피 망원경 뒤쪽에 장착이 돼서 이건 열어놓은 상태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서 안에서 여러 차례 꺾이면서 그레이팅에 의해서 분산이 되고, 또 하나 이 아이그린스의 특징은 H밴드와 K밴드, 적외선에서 여러 개의 파장대가 있는데, 여러 개의 색을 각각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카메라가 있어서 각각의 카메라가 동시에 분광된 빛을 볼 수 있는 관측기기입니다. 저희가 만든 아이그린스 분광기는 먼저 미국 맥도날드 천문대,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천문대입니다. 맥도날드 천문대 2.7m 망원경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망원경이 2.7m 망원경인데, 그 반사경, 주경이 이 밑에 부분에 있고, 여기 끝에서부터 끝에까지가 2.7m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게 붙어 있는 게 아이그린스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학계가 이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은 그 제어를 하는 전자부 박스입니다. 이 아이그린스를 쓰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메라에서는 볼 수 있는 세밀한 분광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일 많이 관측하는 경우가 별의 표면인데, 별의 표면에 있는 분자나 원자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아주 세밀하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화학적인 특성과 물리적인 특성을 자세하게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천체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관측하는 건 주로 별 표면에서 나오는 빛인데, 이제 우리가 성간 대기, 항성 대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별의 대기도 관측을 하고, 무엇보다도 적외선은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광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성간가스 깊숙이 있는 부분, 아니면 은하의 중심 부분 등 성간 물질에서 가려지는, 성간 물질에 의해서 가려지는 빛을 적외선에서 관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별이 탄생하는 지역의 중심 부분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참여한 아이그린스로 관측한
NGC 682 그 가까이 있는 외소 은하의 별탄생 지역을 관측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별탄생 지역의 일부분을 분광기로 관측을 하면은 이러한 3차원 영상을 구할 수가 있고 특정 스펙트럼에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폭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감마선 폭발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한번 발견이 되면은 그 별을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을 써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한 크리스마스 버스트라고 하는 건 우연히 크리스마스 날 폭발을 해서 저희가 관측을 시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날은 대부분의 천문대에서는 휴가를 가고 운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경희대학교 학생들하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맥도날드 천문대에서 관측을 하고 있었고 이때 그 터진 현상을 관측을 할 수 있는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 천체는 죽었던 별이 물질을 받아서 다시 한번 폭발을 한 특이한 현상이다. 그렇게 밝혔고 그 내용을 네이처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버스트를 관측한 CQ는 경희대학교에서 개발을 한 광학 카메라입니다. 여기 보시는 망원경은 맥도날드 천문대 2.1m 망원경이고 요 뒤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게 저희가 만든 관측 장비입니다. 좀 더 크게 보시면 더 이제 모습을 자세히 볼 수가 있죠. 이 카메라 부분이 있고 이제 옆에 있는 거는 가이드 망원경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전자장비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